경비 아저씨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30대 여성분이 와서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가족들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비실에서 거짓말로 정보를 캐내려는 며느리 수진의 치밀한 계략. 수진이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나 통장 같은 거 미리 정리해 주세요.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요. 아직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몰상식한 발언. 영희 할머니는 온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누르신 그 손길이 여러분께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른 아침, 시계 바늘이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이미 부엌에서 1시간째 송편을 빚고 있었죠. 66살의 거친 손이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반죽을 다루는 모습이 수십 년간 쌓인 내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영희는 중간중간 허리를 펴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벌써 큰 소쿠리 하나는 송편으로 가득 찼고 두 번째 소쿠리도 절반쯤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새벽 시간인데도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이 시간에 누가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하나? 영희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가족 단톡방에 빨간 숫자가 7개나 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한 영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부터 예상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아들 준호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추석 인사드려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어서 며느리 수진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처가 제사가 추석 당일 오전에 있어서요. 할아버지 기일이 그날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안 어른들이 워낙 전통을 중시하셔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해해 주시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신 다음날 저녁에는 꼭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시나리오였죠. 아니, 작년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처가 제사는 전통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 제사는 뭐가 되는 건가?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수진이 추가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명절 용돈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미리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영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용돈 준비 상황을 묻다니 이건 예의가 아니었죠. 게다가 자신들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용돈만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딸 소연의 메시지가 뒤이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빠 수진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명절 용돈을 미리 물어보다니. 나는 그날 아침 일찍 갈게. 제사 준비 같이 해. 영희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역시 딸은 달랐죠. 하지만 며느리의 계산적인 모습에 기분이 상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송편을 빚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죠. 이번에는 준호가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준호가 영희에게만 보낸 메시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처갓집에서도 저를 곱지 않게 보고 있어서 함부로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영희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처가 눈치를 보느라 친정을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영희는 며느리의 최근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수진은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도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영희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죠. 화면을 보니 고향 친구 춘자 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춘자 언니. 영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영희야. 이른 시간에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야, 어제 분당 쪽 지나가다가 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춘자가 말했습니다. 분당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응, 내가 손녀 병원비 때문에 그쪽 큰 병원에 갔다가 말이야. 우연히 너랑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아니겠지? 춘자가 물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춘자 언니가 자신을 봤을까요? 언니, 저는 분당에 갈 일이 없는데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본 모양이지. 그나저나 추석 때 고향 내려올 거지? 춘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아마 내려갈 것 같아요. 영희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춘자 언니가 분당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요? 혹시 정말로 자신을 본 게 아닐까요? 영희는 갑자기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분당 판교 근처에 있는 그 빌딩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수십 년간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투자해서 마침내 손에 넣은 그곳 말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이겠지.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게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걸 알면 과연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영희는 송편 빚는 일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또 다른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영희에게만 보낸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의 개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나 통장 같은 거 있으시면 미리 정리해 주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을 보이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게다가 만약의 경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다니 마치 영희가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건 아닐까? 영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차린 건 아닐까요? 영희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처가 제사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자신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죠.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 영희는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걸까요?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분당에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영희는 이른 시간에 준비를 마치고 며느리 수진의 처가로 향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처가 제사에 참석한다고 했으니
혹시나 해서 가보기로 한 것이었죠. 물론 초대받지 않은 자리였지만 며느리 집안 어른들께 인사라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친정은 강남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영희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주셨는데요? 수진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냥 인사차 들렀어요. 명절인데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영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수진의 가족들이 모여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진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까지 모두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영희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준호 어머니시군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 집안 제사인데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불청객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수진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사람도 많고 번잡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준호도 곧 제사가 끝나면 어머니 댁으로 갈 거예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쫓겨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희는 굴욕을 삼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제사 잘 지내세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영희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수진 가족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초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시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세요. 눈치가 없으셔서. 영희는 그 말을 다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내가 평생 제사상 차려온 사람인데 이제는 내 자리가 어디에도 없구나.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눈물을 훔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고급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거든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 여기서는 그런 호칭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당으로 가시는 건가요? 김 과장이라고 불린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가요. 마음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은 영희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희가 차에 타자 김 과장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분당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수진 가족들에게 받은 모욕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죠. 김 과장이 백미러로 영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그냥 가족 일로 좀 속상했어요.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 때문인가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김 과장, 당신은 자식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야 평범한 아버지죠. 별다를 것 없는 직장인이고요.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제 자식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차는 한강을 건너 분당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하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김 과장, 제가 처음 빌딩 매입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기억나요? 영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그런 큰 건물을 사신다니. 김 과장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평생 모은 돈을 다 걸고 투자하는 거였으니까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지금 그 빌딩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당 판교 일대가 개발되면서 자신의 빌딩 가치는 몇 배나 뛰어올랐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김 과장과 몇몇 관계자들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모르시는 거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직은요. 근데 며느리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럼 조심하셔야겠네요.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법적 문제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상속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김 과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수진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니 높은 빌딩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의 상가 빌딩이었죠. 1층에는 유명한 카페가 들어있고 2층부터는 병원과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영희는 차에서 내리며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평생의 꿈이었던 그 건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빌딩마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영희의 비밀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정말로 뭔가를 알아차린 것일까요? 빌딩 앞에 선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 과장이 차에서 내려와 영희 옆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오늘 추석이라 세입자분들 대부분은 고향에 내려가셨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근무 중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빌딩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로비가 눈에 들어왔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한쪽 벽면에는 입주 업체들의 안내판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로비에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젊은 커플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카페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영희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추석 연휴에도 나오셨군요. 수고 많아요, 지은 씨. 명절인데도 근무하느라 고생이에요.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라고 불린 여성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오늘 손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다들 가족끼리 나들이 나와서 커피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영희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아니세요? 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그 할머니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2층에 있는 정형외과를 다니시는 환자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영희가 인사했습니다. 네, 손자들이랑 같이 왔어요. 여기 커피가 워낙 맛있다고 해서 말이에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김할머니 테이블로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김할머니의 아들 부부와 어린 손자들이 앉아 있었죠. 어머니가 항상 이 빌딩 사장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시다면서요. 김할머니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어르신들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영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병원 정말 잘 유치하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간호사들도 다들 좋아요. 다행이에요. 좋은 분들이 입주해 주셔서 저도 기뻐요. 영희가 답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영희와 김 과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관리소장 박 소장이 마중 나와 있었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추석에도 나오셨네요. 박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소장님도 수고 많아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셔야 하는데. 영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오히려 바빠요. 명절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영희를 관리사무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빌딩의 구조도와 각 층별 임대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영희는 그 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대 상황은 어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현재 100% 임대된 상태고 대기업체도 5곳이나 있어요. 특히 2층 정형외과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진료실을 하나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박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던데.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죠. 3층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오늘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거든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와요. 세무 상담을요? 명절에도? 네, 사장님이 워낙 착하셔서 그런지 우리 세입자분들도 다들 마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명절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들을 빌딩에 유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4층에 있는 영어학원에서도 오늘 특별 수업을 해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 통화할 때 영어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박 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박 소장은 영희에게 빌딩 관리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각종 수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숫자들을 보면서 영희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익이 예상보다 좋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 분당 판교 일대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공실률이 0%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있죠.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 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 소장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죠. 네. 누가 뭐를 물어봤다고요? 박 소장이 전화 속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박 소장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세요. 박 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래 로비에 누군가가 와서 이 빌딩 소유주가 누구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요? 30대 여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빌딩 소유주와 가족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영희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30대 여성이라면 며느리 수진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지금도 아래 있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소장이 관리실에 있는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죠. 수진이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예요. 영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희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 소장님,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이야기해 보겠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박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었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빌딩 소유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더 숨겨두는 게 나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순간 영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층수가 하나씩 줄어들수록 영희의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수진이가 이곳을 알게 된 걸까? 영희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누가 알려준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경비실 앞에서 경비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수진의 목소리가 영희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모르세요? 이 빌딩 주인이 박영이라는 분 맞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라고 했는데 왜 안 알려주세요? 수진이 다소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회사 규정이라서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 봐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시어머니 사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족 사진이고요. 영희는 수진이 자신의 사진까지 준비해 온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으로 온 것이 확실했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 사장님이시네요. 그런데 그래도 규정이라서. 아저씨, 제발이요.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 거짓말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다니 정말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죠. 영희가 로비로 천천히 걸어나가자 경비 아저씨가 먼저 영희를 발견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분이 사장님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찾고 계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영희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정말 신기하네요. 수진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야말로 어떻게 여기에 왔니?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니? 영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머니랑 비슷한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어요. 우연히? 영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우연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여기가 정말 어머니 빌딩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방금 전 수진이 경비 아저씨에게 한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까지 준비해 온 것도 치매 운운한 것도 모두 들었죠. 수진아, 너 지금 나를 치매 환자라고 했지?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머니, 그게 그냥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말이에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다른 뜻이 없다고? 그럼 진짜 목적이 뭐니? 영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일하던 지은이 이들의 대화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지은이 영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지은아. 영희가 지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은이 말하고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이제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여기를 알게 됐니? 영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어제 처가 제사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니를 봤어요. 고급 세단을 타고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이상해서 몰래 따라와 봤더니 이 빌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화가 난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확인하러 온 거구나.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빌딩 정보도 다 찾아봤지? 영희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아까 경비 아저씨한테 내 이름을 정확히 말했잖니.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준비해 왔고,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니? 영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죠. 네, 맞아요. 어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 빌딩 정보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빌딩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수진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
분당 판교 핵심 지역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빌딩이잖아요.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시세가 최소 150억은 넘을 것 같던데요. 수진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이 벌써 빌딩의 시세까지 정확하게 조사해 온 것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확실했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영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큰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자고?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상속세 문제도 있고 만약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나는 아직 팔팔하다.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봤는데 뭐라고? 영희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보만 알아본 거예요. 상속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수진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알아봤다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영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영희를 진정시키려 했죠. 어머니, 목소리를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하니? 내 빌딩에서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데. 영희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때 관리소장 박 소장이 급하게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박 소장이 영희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괜찮아요, 박 소장님. 그냥 가족 간의 대화예요. 영희가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이 다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표현했나 봐요. 저는 단지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영희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수진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과 상속 때문이었던 거죠.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 내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거 맞지?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봐야죠.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있고 저희는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큰 재산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 가족끼리 나눠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진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가족들이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오늘 일은 준호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어머니, 그런데 이미 준호도 알고 있어요.
수진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영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어제 집에 가서 준호한테 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놀라더라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일이 온 가족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희는 수진의 폭탄 발언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하던?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겠다고 하더니 제가 이 빌딩 사진이랑 부동산 정보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서운해했다고? 네, 왜 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셨냐고, 가족들과 상의는 안 하셨냐고.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틀렸나 하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연휴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녁쯤 오실 것 같아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준호랑 어머니가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 수진아. 그런데 영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오늘 일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특히 소연이한테는 절대로. 영희가 당부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준호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만나러 올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관리소장 박 소장이 몇 번 와서 괜찮은지 확인했지만 영희는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쯤 빌딩 입구로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죠.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걱정과 혼란의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준호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카페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영희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죠. 준호야, 와서 앉아라.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영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 빌딩이 엄마 것이에요? 그래, 내 빌딩이다.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0년 전쯤부터다. 내가 결혼한 지 2년 뒤쯤에 샀지. 영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준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니? 네, 궁금해요. 왜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하셨어요? 준호가 진솔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반대할까봐 그랬어. 그때 내가 갖고 있던 돈을 다 투자한 거였거든. 반대했을까요? 당연하지. 시장에서 장사하던 엄마가 갑자기 큰 빌딩을 사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야.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이 빌딩이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준호도 결국 빌딩의 가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게 중요하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도 궁금하지?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궁금해요. 그리고 조금 놀랐어요.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소연의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소연아? 영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봤는데 없으시더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소연도 이 일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 그냥 밖에 잠깐 나와 있어. 곧 들어갈게.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영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래, 아직은 말하지 않으려고 해. 영희가 답했습니다. 왜요? 소연이도 가족인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소연이는 착해. 이런 일 알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과 수진의 반응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소연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가 잘못 반응한 건가요? 준호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수진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준호가 조금씩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리고 조금 서운했고요. 준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운했다고? 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셨다는 게 저희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요. 준호가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처도 떠올랐죠. 준호야, 그럼 너는 나를 믿었니?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가 재산은 전통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 재산은 뒷전으로 미뤘잖니. 영희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처가를 더 우선시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럼 나도 마찬가지였어.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빌딩 입구로 수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집에 간다고 했는데 다시 온 거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대화 잘 되고 있어요? 수진이 밝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너는 집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영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집에 가서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인데? 상속세 절약 방법이랑
재산 관리에 대한 자료예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이 벌써 구체적인 준비를 해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수진아, 이런 걸 언제 준비했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어차피 알게 된 일이니까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행동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죠. 영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는데? 생전 증여를 하시면 상속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하실수록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과 세금 때문이었던 거죠. 수진아, 내가 언제 재산을 넘겨준다고 했니? 영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가족들이 물려받게 될 거잖아요. 영희는 수진과 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자유야.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영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희는 수진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생전증여, 상속세 절약. 이 모든 단어들이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수진아, 준호야, 너희들 엄마 이야기 좀 들어볼래?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영희는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준호는 고등학생, 소연이는 중학생이었지. 그때 우리 집에 남은 건 빚뿐이었어.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집에 찾아온 채권자들, 어머니가 밤늦게 울던 모습들이 생생했거든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몰라. 아버지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떠안게 됐으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 채소 장사, 생선 장사, 안 해본 장사가 없었지. 저녁에는 공장에서 청소 일을 했고,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너희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다음날 아침 밥 차려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의 고생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머니의 힘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남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지.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세우겠다고.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영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빌딩 입구로 딸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다니던 중에 빌딩까지 온 거죠. 소연은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 가족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집에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소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왜 여기까지 왔니?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셔서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해 봤더니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이 테이블을 보더니 궁금해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뭐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영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앉아라. 엄마가 이야기해 줄 게 있어. 소연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딸에게도 빌딩 이야기를 해주었죠. 소연아, 이 빌딩은 엄마 것이야.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빌딩이라고요? 그래, 10년 전에 샀어. 그동안 너희들한테 말하지 못했지. 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큰 빌딩을 사셨어요? 영희는 소연의 반응이 준호, 수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빌딩의 가치나 상속 같은 것보다는 어머니의 노고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혼자서 이런 큰 결정을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고향 친구 춘자 언니의 이름이 떠 있었죠. 영희는 1챕터에서 받았던 그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세요, 춘자 언니? 영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 분당 쪽에 와 있어. 어제 말했잖니. 내가 이쪽에서 봤다고. 혹시 지금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자 언니가 분당에 와 있다고요? 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내가 자주 다닌다는 그 빌딩 앞에 있어. 정확한 주소를 물어봐서 찾아왔거든. 혹시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춘자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알겠어요, 언니. 지금 바로 나갈게요. 영희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춘자 언니가 지금 밖에 와 계셔. 잠깐 만나고 올게. 춘자가 누구예요?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고향 친구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 영희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만나볼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영희가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가 빌딩 밖으로 나가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70살의 춘자 언니였죠. 춘자는 영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였구나. 춘자가 기쁘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말했잖니. 내가 이쪽에서 고급차 타고 다니는 걸 봤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내가 이 빌딩과 관련이 있다더라. 춘자가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춘자 언니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춘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요? 그래, 갑자기 전화해서 내가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온 거야. 춘자가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이 춘자 언니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놓은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영희야, 정말 내가 이 빌딩 주인이야? 춘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언니. 제 빌딩이에요. 춘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영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언니.
그런데 말이야, 춘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요? 빌딩을 살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춘자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그런 질문까지 했다는 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언니, 그때 일 기억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내가 빌딩 사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도와줬잖니. 춘자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춘자 언니도 빌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영희야, 춘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 다 갚았잖니. 그리고 내가 도와준 건 친구 사이니까 당연한 거고. 나는 내가 성공한 게 너무 기뻐. 영희는 춘자 언니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언니, 혹시 수진이가 또 연락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춘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욕심 많은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함부로 넘볼 수 있겠니? 영희는 춘자 언니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오랜 친구였죠. 과연 수지는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영희와 춘자는 빌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가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우리 영희가 정말 대단한 빌딩을 사놨구나. 이게 다 내 것이야? 춘자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 언니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영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로 향하자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던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수지는 춘자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니, 이분이 춘자 할머니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너구나. 수진은 춘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통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이야기하자. 춘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수진아, 내가 어제 나한테 뭘 물어봤는지 기억하지? 춘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할머니께서 빌딩 소유권에 대해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 춘자가 수진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 오빠는 몰라요. 이런 큰 재산이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파악해야 하잖아요.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소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 그런 걸 왜 확인해 봐야 해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집 상황이 좀 어려워요.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있고 애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못해요? 가족인데.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영희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수진아, 그럼 내가 나한테 잘해준 건 내 재산 때문이었니?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영희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뭔데?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춘자가 수진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도 이해하지만 영희 입장도 생각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춘자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이 빌딩을 살 때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욕심 많은 사람한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더라.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특히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영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야.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엄마. 준호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니?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가 제사를 우선시하고 친정을 소홀히 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처가 제사상에는 허리 굽혀 절하면서 우리 집 제사는 뒷전으로 미뤘잖니. 영희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소연이 오빠를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영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했나 봐요. 영희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욕심만 내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수진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춘자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봐. 영희한테 진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해드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수진이 우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모든 가족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야. 나를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마음 말이야.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봐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앞으로 달라질게요. 수지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진짜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때 춘자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 무슨 이유죠, 언니? 영희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어제 받은 전화가 수진이만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도 내 빌딩에 대해 물어봤거든. 춘자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춘자에게 연락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춘자의 말에 모든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희의 빌딩에 대해 물어봤다니 도대체 누구일까요? 언니, 누가 연락했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 왔어. 누군가가 내 빌딩 시세를 알아보라고 의뢰했다더라. 춘자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혹시 제가... 수진아, 설마 내가...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시세 조회를 해봤어요. 하지만 팔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영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랬니?
어머니도 이해하세요. 갑자기 이런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 있나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춘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영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소연이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봐요. 수지는 가족들의 시선을 받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어머니, 저도 잘못했지만 저희 상황도 좀 봐주세요. 준호 월급으로는 애들 교육비하고 대출금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못나서 죄송해요. 영희는 아들과 며느리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죠. 수진아, 너희 힘든 상황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모든 가족이 긴장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빌딩 수익의 절반은 고향 학교 장학금으로 쓸 거야. 내가 어릴 때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 영희가 첫 번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춘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영희답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희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관리하되 필요할 때 준호 가족을 도와주라고 할 거야. 준호와 수지는 예상과 다른 결정에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야 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영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엄마,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희는 빌딩 옥상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들과 춘자는 영희를 따라 옥상으로 향했죠. 옥상에서 바라본 분당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 모든 걸 내 이름으로 이뤘구나. 영희가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준호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영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실게요. 수진아, 고마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해보자. 영희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춘자가 영희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영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과 처지에 맞춰 살았던 영희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찾은 거죠. 평생 남의 제사상 차리며 살았지만 영희가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차린다.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몬스터였습니다. 무료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일과 큰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